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확실한 1위 주자 없이 지지율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지금 대선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족 검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한 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내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최근에 정책 행보 계속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열린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의 가족 공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가족 검증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자신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는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정후원 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원팀을 넘어 드림팀이 됐다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력을 얻은 이 후보, 오늘 정책 행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서 일자리 질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같은 일을 했을 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보수가 더 높아야 정상이라며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더 힘든 일하고 일 많이 하면 보수가 더 적어요. 희한한 사회예요.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저는 불안정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또 이 후보는 SNS에서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하고 로스쿨 학생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제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이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후보는 오늘 언론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정확히 판단해 잘할 거로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쓴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 동행 여부는 배우자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지켜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 횟수를 늘리자고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정책으로 물타기하는 토론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7시 총괄본부장급 회의를 열겠다며 선대위 분위기 전환에도 나섰는데요. 선대위 재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 인적 쇄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후 일정 이후 인적 쇄신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도 여러 아이디어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여러 평가를 관대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말했는데 내일쯤 열리는 초선 의원 총회에도 직접 참석해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어느덧 대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부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까지 전국 역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며칠 안 남긴 이 시점에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후보로 향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선 70일 딱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니까 접전이잖아요. 최근의 지지율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세요? 접전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네.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 문제를 비롯해서 토론 깊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세가 부족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심지어 보수적인 유튜버들조차도 3프로 TV를 보고 저렇게 경제 지식이 없는 줄 몰랐다. 깡통이다. 이런 예. 말이 나오면서 실망이 손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런 표들이 안철수 후보가 일부 좀 가는 게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 오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두 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겼습니다. 예. 토마토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뭔가 우리 윤석열 후보도 떨어지지만 예. 이재명 후보도 박스권을 돌파해서 40%를 이제 넘기 시작하는 예. 비등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군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지지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답하시던데. 그런 게 있는데 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조세일보가 엠블렌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하고 한 걸 보니까 예. 경제 문제와 코로나 같은 이런 현안 문제를 누가 잘 풀어갈 거냐. 1등 이재명, 예. 2등 안철수, 3등 심상정, 4등 윤석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은 나왔군요. 예. 그냥 보복 심리로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다 잡아들이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야의 지지만 있을 뿐이지. 예.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지식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토론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각 정당이 자기들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14번, 15번 TV 토론을 해놓고 예. 정작 5천만 국민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본선 경전에서 3번 TV 토론하고 끝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토론회를 최소 7번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야당이 동의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야당은 좀 동의했으면 좋겠고 특히 예. 김종인 위원장처럼 이렇게 합리성 있는 분들이 후보를 설득해서 토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험 상품을 팔더라도 보험 판매원이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면은 나중에 취소됩니다. 불완전 예.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라고 예. 보통거래약관에서 공정위에서 이걸 단속을 해요. 하물며 보험 상품 하나도 파는데도 이럴진데 네.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불완전 판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특검을 수용해야지 한다. 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왜 윤석열 후보는 자꾸 아니, 특검을 해야지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걸까요? 핑계고요. 아니 네. 본인은 정말 본인의 지금 범죄 혐의가 얼마나 큽니까? 고발 지금 이 사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그동안 윤우진 그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비호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을 최초에 발단했던 부산저축은행 그런 부실 수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본인도. 예. 뿐만 아니라 자기 장모는 현재 구속돼서 1심에 3년, 최근에 1년, 4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도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데 검찰이 윤석열 후보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 세 가지 사건이 특검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특검을 좀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예. 쉬운 방법이 뭐냐? 이럴 줄 알고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상설특검법. 예.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수사 대상만 확정해 주면 나머지 특검 임명 절차나 수사 기간 예. 이런 것들은 다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어요. 현행법이. 예.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 다수당인 여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검찰 수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가 추천위원회 7분이 계시는데 예, 예. 첫 번째는 대한변협 회장, 대법원 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예. 세 분이에요. 아, 근데 대한변협 회장은 친윤석열 후보로 알려져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 예. 그다음에 대법원 차장은 중립적인 분이고 법무부 차관은 약간 정부 쪽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명도 균형이고 나머지 네 명은 여당 2명, 야당 2명이에요. 그 7명이 모여서 중립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여기서 네. 두 분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럼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입장차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추진하는 그 특검을 혹시 수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민주당에서는 아니 아까 말씀 저희 예. 기본 입장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하자는 겁니다. 상습 특검법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 이미 법이 통과돼 있다니까 이럴 예, 줄 예. 알고. 왜 이 법을 활용하면 바로 지금 수사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야당 입장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권영세 선대위 특보단장이 지난주 뉴스큐에 출연을 네. 했는데 특검 논의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우리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을 한번 중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방안을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하고 토론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냥 김종인 위원장하고 송영기 대표님 두 분이서 상임선대위원장끼리. 예, 아니면 원내대표 두 분이 공개 토론하는 그것도 방안은 좋습니다. 어떨까요? 예. 예,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 명확히 정리돼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안 이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네, 혹시 전혀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네. 제가 12월 예. 8일날 다리를 다쳤는데 예. 뭐 그 뒤로 한 번도 뭐 통화한 적도 없고. 사면위원회에서도 원래 안건에 없었다가 갑자기 안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뭐 그 전에야 예. 이 사면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최근 한 달 정도는 거의 대통령께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아. 거의 이제 물 건너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그랬군요. 사면 결정이 나고 나서 저는 그날 예. 아침 9시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9시에요? 네, 바로 이미 언론에는 다 났었잖아요. 국무회의 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미리 뭐 사전 논의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오보군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으셨겠죠. 특히 예.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건강 문제가 컸기 때문에 네. 결정하신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원래 국민 공감대 그리고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지 않는 사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안고 가야죠. 다 그런 것도 고민해서 아마 비교 형량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사안이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주장 이명박 반대한다. 사면 반대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좀 몸이 추스려야죠. 네, 추스리고 네. 나시면 정치 행보보다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또 좀 사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됐건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가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시에 이제 사면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못 연락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군요. 이 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혹시
대선에서 역할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여유가 그럴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예, 본인 낮다고 보시는 거죠?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 또 그렇게 그런 분을 막 귀찮게 모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통합위원장 맡기로 했잖아요. 원팀으로 가는 길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예.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어제 모양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어제 또 전라남도 장흥에 내려가서 예. 전남 선대위 발대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반면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선대위의 모든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를 잠깐 언급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다리가 아프시고 본인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한 당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과연 나는 예. 우리 당에 우리의 잘못을 저렇게 과감히 인정하고 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돌이켜보게 될 정도로 젊은 분이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 중에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농단 막지 못한 건 반성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의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윤핵관들,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말이죠. 예. 이 행태를 방치하면 대통령 당선도 어렵지만 당선되더라도 제2의 박근혜처럼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때 비겁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평가로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아니 당 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뭐 애 취급하고 청년위원장 취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조수진 단장이 상임선대위장 말을 듣지 않겠다. 후보 말만 듣겠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근이 회의에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그렇게 가만히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준석 대표라면 그런 상황에 똑같이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저야 이제 후보와 소통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신뢰가 없잖아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함께 해온 동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불과 4, 5개월 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던 분 아닙니까? 5명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적폐 청산이라 그래서 변검사부터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홍준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보수 세력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난 뽑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또 야당 지지층에서 뽑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존중하는데 사람이죠. 예. 저는 이게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던 그런 보수 혁신의 흐름과 예. 윤석열을 뽑는 이 흐름이 상호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는데 네. 이 당에서 표에서 진 거잖아요. 우리 당은 오히려 그 흐름에 따라가는데 예. 여기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순이 잉태됐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는 처음부터 이 모순이 발생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의원을 네.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새시대위원회라는 걸 맞습니다. 만들어서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신당 창당 작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뭐 아직 확인된 것도 그렇게 아니고요. 추측이 되죠. 김한길 예.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예. 팽당할 것이다. 아, 다 알겠습니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후보와의 공감 이야기 하셔서 최근에 안철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송 대표님 생각에 연대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제가 그 당대표가 단일에 인터뷰 할 때마다 네. 일관되게 야권 후보는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냐 할 때마다 일관되게 제가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세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또 경제와 행정을 아는 분들이니까 나머지는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다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예. 검사가 중요한 직업이죠. 네. 우리 범죄를 진압하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평생 검사하신 분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다 알겠습니까? 제가 20년 정치를 해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예. 아니 검사 한 4개월 하던 사람을 바로 검찰총장 시키면 검사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이걸 4개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라면은 그러면 안철수 이런 예. 분들은 그래도 경제를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필요성에 100% 저는 동의하거든요. 예, 예. 과학기술 입국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되는데 그런 아젠다를 저는 높게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공학적인 그런 면도 아닌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 송영길 대표께서 제안을 하니까 그럼 같이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자면 예,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예. 맨날 보복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1년 보복하고 4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아. 저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즉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친문 세력이 후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소돼서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잖아요. 야당 못지않게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맨날 배제당해서 겨우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예. 송영길 당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됐던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몇 달 전에 저희 YTN 여기 뉴스큐에 출연하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담겨 있다. 후보도 비주류고 당 대표 역시 비주류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운 유산이다. 왜 예.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안 해줬으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후보가 됐다고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국 이후로 장관, 문정부와의 추미애 장관 충돌 과정에서 그런 충돌 과정이 다 예. 일련의 모든 그렇죠. 것이 다 우리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정한 정권 교체는 우리 정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인 윤석열 이 검찰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는 끝까지 계속 같이 가자. 정책 면에서 연합하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연합하든 않든 간에 우리 대통령 제도가 우리 의원 내각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갖고 떨어진 분들은 다 배제돼 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좋은 아젠다는 연대와 상관없이 우리 이재명 정부와 저희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많이 수렴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소통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안철수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왜 했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가 분열 갈등의 단초가 되지 말고 통합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말 때문에 가급적으로 협력하는 틀을 만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인터뷰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유연합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네. 뭐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위해서 경기도를 이끌어봤습니다. 부채 덩어리인 성남시를 경기도 최고의 지방자치로 바꿨고 예. 경기도지사를 맡겼더니 17개 광역자치단체 1등 자치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맡기면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길에 김동연, 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권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여권 후보 쪽으로 그 정책 제안 다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야 여야가 얼마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여든 야든 다 국민 세금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지혜를 모아서 나라 발전시켜주고 우리 서민들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도 지금 대선 3번째 도전인데 또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정에 반영 하나도 안 돼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쉽잖아요. 어떤 본인 혼자 힘으로 당선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172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통합되면 이런 힘이 없이 어떻게 법을 하나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디가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통과되고 네. 정책이 집행이 되려면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자기 힘이 부족하면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이디어가 예. 평생 검사만 하시고 상상력이 박제돼서 아니 경제에 대한 식견 보십시오. 뭐 불량식품은 뭐 서민들 먹여도 좋다. 뭐 프리드만의 그런 몇 가지 책 한번 읽어보고 예. 하시는 거라든지 최근에 120시간 논쟁이라든지 모든 이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문과학적 소양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예. 그냥 맨 구성 요건에서 얽어매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는 것만 평생 한 거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문과학 지식이 이 법전만 보고 형사법전만 있는 검사들 마인드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런 상상력과 생각을 품을 그릇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재명은 그 그릇이 되고 저는 윤석열은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도 품지 못하는데 안철수를 어떻게 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이재명 후보만이 여러 정책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안철수 대표의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상대당 또 선대위원장이나 대표 나오시면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함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유연함 강조하시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일가구 이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만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진 만큼 내야 된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기본 원칙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가구 이주택이라 할지라도 투기 지역이나 이런 잘 나가는 강남에 두 채 가진 것과 시골에 부모님 모시려고 받은 두 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값이 올랐다고 집을 팔아서 현금이 자기 이익이 현실화되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납부 유예를 좀 시켜줘야죠. 예. 어르신들. 그런 건 이런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재단이나 종중 법인 소유 땅에 대한 문제 이걸 좀 조정하려고 그러고요. 양도소득세도 지금 2주택, 3주택자한테 70, 80% 이렇게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중과를 하긴 하지만 매물 유도를 위해서 일부 6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유예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원칙을 크게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 80%면 정권 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예하자 그러니까 매물이 또 잠긴다 이런 말에 대한 반론이죠. 그런데 이게 유예를 하는 것뿐이지 또 뭐 유예를 해주는 매물이 나오도록 유예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1, 2년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현재 상태는 유효죠. 그러나 언제든지 전 필요한 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이 멈추고 하향 안정화까지는 아니라도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가슴에 다가온 발언이 조세 정책이 징벌적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조세 중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 조세 저항을 막을 수가 있고 공급 대책이 없이 그냥 규제 일변도로는 안 되는 거죠.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급 대책, 공급 위주의 대책은 최근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지.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는 사실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습니다. 맞췄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게 실패죠, 그러니까. 예. 그때 김수현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정세균 총리 들어서야 이사 대책이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잘한 겁니다. 그 이사 대책. 올해 이사 대책 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문재인 공급이라는 정부, 건 이재명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너무 늦었던 거죠. 집권 그렇군요.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완전히 바뀌겠네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보니까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 특위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네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거의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최은순 지금 장모, 본인, 본 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 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비겁하게 정말 지금 정경심 사건이나 신정아 사건에 비교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상습적으로 학위 이력서를 위조하고 허위를 작성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이거 법사위- 지금 숙명여대 법사위 좀 열어서- 숙명여대 예. 석사 논문이나 국민대 박사 논문을 보면 최근 그거 너무해요, 너무해. 최근에 그 검찰의 이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 검찰 쪽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이라든지 이 법사위 좀 열어서 그런 문제 좀 강하게 좀 질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정말 그 대한민국 검찰 자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 사위의 그런 힘을 믿고 최은순 씨가 전국 24군데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수사를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때 수사 제대로 안 했으면 저거 요양병원 저 사기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기소가 됐겠습니까? 예.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상 우리가 집권당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검찰 세력들, 박영수 특검 이 그룹들이 영향을 강력하게 검찰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금 강력히 비판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그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수처가 지금 무작위로 우리 기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 통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다 수사에 필요할 때는 하겠죠. 절차에 따라. 만약에 근데 그것이 과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지 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는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적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가 통화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 기자, 야당 정치인을 만약에 사찰했다면, 만약에 그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면 이게 문제 아닐까요? 지금 공수처가 아시다시피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지금 겨우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현안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으로 4,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하고 위중증 환자도 열흘 안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3,000명대로 떨어졌군요.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42명 줄어든 3,865명입니다. 신규 환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휴일 영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신규 환자는 어제 20일 만에 4,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3,000명대까지 내려오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 8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6명 늘어 치명률도 0.87%로 높아졌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777명, 해외 유입 사례가 88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53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5%포인트 떨어져 81.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8.6%, 경기 81.2%, 인천은 91.3%에 달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6.7%로 전날보다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4명 늘어서 누적 449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죠. 네, 중대부는 3차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난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환자 규모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위중증 환자 감소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닷새에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지표로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 비중이 이달 1주차 35%에서 지난주 25%, 어제 오늘은 2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미접종 확진자 비중도 11월 3주차 31.4%에 달했지만 이달 3주차에는 26.9%까지 줄고 있어 앞으로 중환자 규모가 줄어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이튼 최명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하면 중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며 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 고위험군 비중도 늘어날 수 있어 중증 환자 증가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일부 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MBC 방송은 함께 복용하면 유해할 수 있다며 팍스로비드를 항우울제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스타틴 계열 약물, 혈액 희색자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만 평소보다 복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가운데 시행일인 내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자가 5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반드시 3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시행했을 때 딩동 소리의 경고음이 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감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관악구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가 나가 있는 학원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라고요. 네, 확진자가 나온 곳은 제 뒤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학원입니다.
그제까지 휴원한 이 학원은 어제부터 2주간의 방학에 들어갔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이곳은 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이 많이 다녔던 학원입니다. 모두 백신 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에 지금까지 8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오늘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불량과 같은 학원 내 방역수칙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먼저 감염된 뒤 가족으로까지 번지는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선 지난 25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원생과 가족까지 번져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중 교육시설에서만 27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 90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4주간 초등학생인 7세에서 12세의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12월 첫째 주 12.6명에서 지난주 21.5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취학 아동인 6세 이하는 8.9명에서 18.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서울 지역의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사이에서의 감염 전파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당국은 12살에서 17살까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데 이어 12살 미만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이 부작용입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보고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백신을 맞았다가 혹여나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건데요. 일부에선 좀 더 지켜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국가별 12살 미만 접종 관련 문헌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접종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학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8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영업이익은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 소상공인 빅3 사업체의 피해가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종사자 87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소매업이 31만 3천 명, 숙박 음식점업 25만 2천 명, 제조업에서는 5만 9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또 예술 스포츠 여가업 3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은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휘청거렸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이 12.2% 준 것을 비롯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3.4%, 교육 서비스업은 7.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400만 원이 줄며 1년 전보다 4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업의 영업이익이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업 66.4%,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56.8%와 48.7%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 부채는 1년 전보다 48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모든 산업에서 부채 보유 비율이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소상공인 전체 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50대와 60대 사업체는 줄어든 반면 20대 이하와 30대는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1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창업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구속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 주임검사로서
토론하고 각자가 주장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근데 이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잖아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대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선 후보 토론회 횟수를 놓고서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을 내걸었고요. 민주당은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 역대급 비호감 선거 속에 안철수 후보의 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안개 속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토론 횟수 예. 지금 3번인데요. 예. 앞서 송영길 대표가 7번 예.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예. 토론 횟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예.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행 공직법상 보면 3번 이상이기 때문에 4번, 5번, 6번, 7번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3번 이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3번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법안이 좀 문제 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에서 민주당은 7번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7번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에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16번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사실 TV 토론에서 크게 손해본 거 없습니다. 네. 그 TV 토론은 말 잘한다고 해서 공격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고 전환,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 저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은 TV 토론 잘 못할 것이다. 정책 능력도 취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퍼지지 않습니까? 네. 역으로 역지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가. 더 하자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조금 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사실 역대 대선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토론회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3번 한 기억은 제 기억은 없고 최소 제가 알기로는 10번 이상 정도 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네. 특히 이미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많이 했다면은 TV 토론 횟수가 적더라도 괜찮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실 중앙 정치 무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 많이 했지만 두 후보가 딱 1대1의 맞짱 뜨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정말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나란히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정을 마친 뒤에 이 후보가 취재진과 만나서 현안을 둘러싼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토론회 조건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입장에서 선거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검도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 그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시고, 또 저는 이미 4개월 이상 이렇게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만 공연히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혐의점, 그중에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묵인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강요했던 점, 공고 개발을 포기시켰던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될 만한 것만 하고, 또 내가 추천하는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하면 그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여성분이 먼저 드셨어요. 좀 최 기자님도 마저 해주십시오. 오늘 후보님 직속으로 그 부동산 개혁이 출범했는데 기구의 의미와 역할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책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입장 어떠신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3기 민주정부, 뭐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 중에 민심이 입안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 정책일 겁니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인식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이 수요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을 존중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목적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고 이제 매각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과중한 양도세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이제 매물을 낼 기회를 한번 주면 시장의 공급이 일단 좀 신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택지들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하면 신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뭘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한번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 기자님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기자님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근데 오늘 박광재 정책위원장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방침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박광재 정책위원장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종부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주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이제 중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의 이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서 주택 공급이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기 이제 소멸 지역의 소규모 농가주택을 주말 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시군 지역에 우리 가족들 특히 노부모들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경우까지 거의 제재에 가까운 중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종교재산 또는 뭐 사회주택, 뭐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종중재산 이런 것들은 좀 가중한 제재 형태의 종부세 부과할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 너무 이제 어려워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교정해야 된다는 점까지는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조만간 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현안 질문, TV 토론회에서 발언이 나왔죠. TV 토론은 선택사항 아닌 의무사항이다. 네.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국민께 판단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종부세 개편 방안 그리고 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TV 토론 횟수가 또 이야기가 됐는데 네. TV 토론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각각 보수, 진보, 자기 진영 지지층에는 별 영향이 네. 없고요. 중도층에서 만약 10명이라면 3명 정도가 TV 토론 보고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점이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건데요. 예. 예. 근데 이효 여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가 누구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 승리 요인 한 가지만 보면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효 여사가 예. 우리 남편은요 TV 토론 덕분에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3세 고령에다가 말이다. 상당히 진보적인 투사, 싸움만 평생 민주화 투쟁만 해왔던 그런 억센 지도자. 이미지는 TV 토론에서 아시다시피 3버튼에 말이죠. 뭐 보라색, 빨간색, 뭐 챙크치분으로 이 이미지 개선으로 해서 중도층이 많이 끌어당길 수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60년에 미국 케네디와 닉슨 때도 케네디 대통령 정책 능력이 TV 토론에 뛰어나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미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 말 잘하고 지적인 닉슨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 TV 토론에서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우일 수도 있죠. 네. 본인의 신원 서판이 멋있게 잘 됐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 나가서 얼마든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데 마치 피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으로 이재명 후보는 하자, TV 토론 하자, 이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 공격과 방어, 벌써 이 그림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TV 토론을 과연 두 후보가 얼마나 하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을 계속해서 두 후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TK와 충북을 찾을 예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 가운데 오늘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 나중에 찾아가 보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다. 근데 직접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나는 당시에 검사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예.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죄송하다. 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TK,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제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보수층의 80% 이상, 많은 90% 이상은 이미 윤석열 지지층으로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나머지 10% 남짓 많으면 20% 정도가 지금 밀까 말까 윤석열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가 보수 진영 속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타격을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없다. 다만 이후에 말씀드린 중도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 한마디 하면. 예. 예.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와 또 별개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문제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공식적으로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제 그 정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다른 후보의 그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부인의 등판을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본인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건희 씨의 등판이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건희 씨의 등판이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취재할 거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따라붙을 텐데 스토커처럼 그럼 그 과정에서 실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온종일 종편에 또 좋은 소재감이 될 거고 그래서 좋은 점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의 머리라든지 시선 처리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6분의 대국민 사과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후보의 부인이 등판해야 될 자리만 준비된 행보로서 잠깐 얼굴을 비치는 그 정도 최소한의 노출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어쨌든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사퇴 이야기까지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겉으로 보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면초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라고요? 사면초가에 몰려 있죠. 우선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처럼 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감을 가져야 당 대표면라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랑 처음으로 세게 쓴소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며칠 전에 또 김태흠 중진 삼선 의원이 또 세게 했죠. 오만하지 말고 책임감 가져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 초선 의원들이 또 이제 뭐 사퇴 얘기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네 군데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버티고 나름대로 고개를 바짝 드는 이유는 20,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20, 30대하고 소통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파워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너 여기까지야 라고 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선거도 코앞인데 어떻게든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 이제 내일 초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준석은 항상 이기는 토론을 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을 논리로 이기려고 했다가는 더 사달이 날 수가 있고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죠. 지금 뭐 뉴스 속보를 보면
내일 총회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의 네. 만남 총회가 뭐 취소됐다는 지금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왜 취소됐는지 좀 더 취재가 되면 전해드리고요. 그동안 선대위 복귀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요. 예. 그런데 오늘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선거 이기고자 하는 얘기지 뭐 선거 지고자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선대위가 이기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제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의 리더십은요. 네. 럭비공 리더십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1, 2, 3, 4 교양과목 가르쳐주면요. 네.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50대, 60대의 마인드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짚으면 어김없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많은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충 알겠지만 실제로 진짜 더 깊은 속뜻은 모를 수 있을 뿐더러 더불어 이준석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 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용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개 50대, 60대들 아닙니까?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님 생각이죠. 네. 이준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고 저로서는 당에 대해서 잘 되라고 제안하고 있고 어드바이스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문법이 다른 거죠. 그 지금 초선 의원들하고의 그 회동 취소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초선 의원들이 어제죠. 어제 모여서 이준석 대표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배경을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왜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늘 방송에 여러 번 나오지만 계속 밖으로 돌면서 외곽을 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 대표가 현직 당 대표가 이건 사실 원래 정당사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사항인데 이거 20, 30대에 걸맞게 밀당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끌어당겨야 되는 건데 옛날 50대, 60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준석을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안 맞죠. 아날로그 디지털을 맞겠습니까? 제가 이준석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코드가 다른 거고 말하자면 금성인과 화성인이 서로 협상을 하려고 하느니 대화가 안 언어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저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라디오 발언을 들었지만 어느 정도 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이나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에서 어떤 식으로 좀 끌어당겨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방금 끌어당길 사람들이 다 50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당기려고 협상을 하고 하면 인준사가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초재선이 있다든지 다른 이준석의 입장에서 20, 30 입장에서 뭘 요구하는 뭐라도 허심탄회 얘기하는 이런 눈을 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뭐라고 하죠? 20, 30대 모든 마인드를 같이 낮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준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0, 30대를 끌어당기려고 하면 20, 30대의 심리를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20, 30대 관련 책을 써서 제가 읽어보면요. 용어의 상당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정도 용어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하고 많이 어법이 다르요.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하고 많이 달라요. 20, 30대가.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축구공으로 축구하다가 갑자기 럭비공으로 축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메시지도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솔직히 부인하든 않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뭔가 다음 미래 정치, 자기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일정의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자꾸 생각나는 게 울산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윤석열 회장이 두 사람 후보가 막걸리 한 잔 먹고 타협했던 그때 이후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했던 얘기가 몇 가지를 약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역할 그리고 지방선거 때의
공천과 관련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거기서 해놓고 지키지 않고 계속 압박만 하고 있으니 좋아? 그럼 나도 2단계 행동에 옮기겠다. 2차 사보타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나이는 적지만 정말 고단수의 정치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그럼 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선 때 이겨야 된다면 그거 끌어당기고 어떻게든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라낼 수 없지 않습니까? 부딪혀 만약에 좀 시험만으로 쫓아낸다면, 예. 밀어낸다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대선 임박해서. 그걸 또 잘 알죠, 이제는. 예. 이 준석 후보. 국민의 그래서 선대위 어떻게 예. 흘러갈지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협상입니다. 예, 예. 뭐 사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민주당은 조금은 순조롭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뭐 정세균 전 총리 다 한 팀으로 좀 합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 특기가 상당히 친화력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금방금방 친해지는 그런 네.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딱딱 어색한 분위기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을 때도 아주 업어주십시오 이러니까 팍 웃어버리더라고요. 앞으로 힘드니까 업어달라고 하고 또 조금 전에 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보니까 막 팔짱을 막 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원팀으로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이제 부분은 이낙연 후보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네. 예. 지지층들 이낙연을 도왔던 사람들 캠프의 사람들 많은 지지자들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아직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만날 자리에서도 입구에서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막 항의하는 그런 구호도 막 여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예. 외형적인 원팀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내부적인 과학적인 그런 이제 원팀을 만드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 송영길 대표 예. 오늘 여기 큐에 출연해서도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다분히 전략적 호감이죠. 뭐. 전략적 호감으로 보십니까? 예, 공개적으로 이제 호감도를 자꾸 나타내야 안철수는 오지 않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그 밑에 중도층을 지지하는 층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 만약에 막판 이대로 가다 정말 어려워진다면 네.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 예. 막판에 어려워진다면 그야말로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빅딜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략적인 호감이다. 예, 호감을 아주 많이 표시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뭐 그러면 정권 교체 같이 하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절을 하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여기 계속 YTN 종편하지만 질문 2개 이상 나온 거 처음입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안철수의 존재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지지율 7% 넘게 나온 조사도 있잖아요. 예. 이게 지지율이 만약에 10%를 넘는다면 예. 새로운 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저는 이미 이제 판 나왔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중도의 원조일 뿐더러 지난번 대선 때 21% 이상을 그랬죠. 본선에 예.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외형적으로 10%까지 지도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양날개가 닿는 거죠. 이제 네. 전부 다 여야 후보들이 이제 안철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조만간 윤석열 후보도 안 후보의 러브콜 보내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도 저는 물밑으로 이미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그 중요한 장부로서 김한길 세스 전략위원장인가요? 그렇죠. 다 있죠. 두 김한길 사람은.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을 만들기도 했고 예. 친분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무슨 당을 새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도 출연해서 그 말을 하던데. 예,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전략적인 호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략적인 아주 끌어안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도 어제인가요? 또 안철수 대표하고 또 깊이 가까운 걸로 알리는 김민전 경희대 네. 교수도 공동선대위원장 가서 네. 공동선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톱 라인이 딱 마련된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가면 바로 조직화할 수 있는 김한길 예. 의원이 있고 언제든지 밤늦게 전화해서 의논할 수 있는 김민전 교수 양대 채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것이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철수 대표가 과거는 달리 또 다른 달라진 모습 이런 것들 좀 팍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재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영상 재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도 영상 재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활용 빈도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정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은 있는데 피고인석은 비어 있습니다. 대신 하늘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타납니다. 형사소송법 72조의 2항의 제2항에 따라서 영상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신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 절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겁니다. 구속 전 청문 절차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을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불러서 진행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도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에서도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건강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때 시설 안에서 원격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도 영상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 역시 영상재판으로 구속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영상재판 빈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무단 녹화 등 우려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과 녹화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영상재판의 빈틈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정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왕십리 2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경비원 74살 남우 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맹점 형태를 갖추고 무신고, 무면허 미용 시술업을 한 업체 9곳에서 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형태 두피 탈모 전문 관리업소 49곳을 조사한 결과 미용사 면허나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3개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두피 탈모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해당 최고 1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장기관리 패키지 상품으로 최대 4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 면허 없이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3개 업소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과 충남 등에서 사무실과 창고를 빌려 억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차리고 수수료와 도박자금 이자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도우려던 외국인들이 2차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돕던 도중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이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튕겨나온 화물차에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를 돕던 2명 등 모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사건부터 2월 미얀마 쿠데타,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2년째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까지 2021년 지구촌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 국제뉴스를 결산하겠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2021년은 세계사에서 과연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관통하는 큰 흐름들을 보면, 조망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2021년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2022년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개의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 패권 격돌이 격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빼고 어떻게 2021년을 얘기하겠습니까?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서 점점 세계 각 분야가 코로나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또 뉴스큐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실 예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흐름을 중심으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세계 인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같은 경우는 사실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올해만의 얘기는 아닌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우에는 정권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다른 나라는 뭐 잘 모르겠고 우리 이익이 먼저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 5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인데, 바이든의 미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세계 경찰 국가, 여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달 초에 있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 선과 악, 이런 구도로 세계를 구획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좀 달라졌습니다. 물 있으면 좀 저기 중국,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먼저 중국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입니다.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이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중국을 건드리는 사람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권력 기반이 더 강화됐죠. 황제라고까지 불립니다. 이런 시 주석과 미국이 최일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곳이 바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차이 잉원 총통이 탈중국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었는데 여기가 반도체 생산 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년 10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하는데, 하나의 중국 기치를 내걸고 있는 시 주석이 이때를 전후해서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지금 누구도 하기 힘든, 물론 미중 모두에게 부담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중 패권 경쟁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뿐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상황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푸틴과 트럼프는 서로 좀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트럼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 바이든은 푸틴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시대에 조금 미러가 약간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그 트렌드가 있었죠. 그랬습니다. 네.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이제 격화되고 있는 여기는 최일선이 어디냐? 예.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올해가 소련이 해체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지도가 예. 나오고요. 구역이 우크라이나인데 원래는 여기가 소련 영토였죠. 네. 소련 시절에는.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분홍색 표시된 곳들이 옛날 그 소련의 위성 국가라고 맞습니다. 불렸던 예. 동구권 국가들인데요. 물 주셨으니까 네, 물 드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분리하면서 계속 충돌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소련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다 나토, EU 소속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도 지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댄 나라인데 여기까지 나토 소속이 되면은 군사적인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자기들과 문화적인 뿌리도 같고 역사적인 뿌리도 같고 민족적인 뿌리도 같다. 예. 제국 부활의 상징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수복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밑에 지금 살짝 놓쳤는데 크림반도가 지금 밑에 붙어 있었거든요. 네. 크림반도요? 밑에. 예, 네. 이게 중요한 데인데요.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러시아가 17만 명 정도 병력을 배치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침공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흑해 바로 위에 있는 크림반도. 저 크림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2014년에 7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저기 침공했습니다. 실제로 네.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강제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때 그렇군요. 미국과 나토는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네. 새해 과연 이게 뭐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 정세가 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1월 10일에 미러가 일단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이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뭐 아프간도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야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바이든이 내걸었던 기치하고는 사실 반대되는 맞습니다.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자기 국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손을 떼고 나가고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네. 접수했는데 지금 넉 달 지났거든요. 예. 넉 달이 지난 지금 아프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가 3,800만 명입니다. 예. 이 중에 60%에 해당하는 2,280만 명이 식량 부족입니다. 네. 그 중에 900만 명은 아사, 그러니까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CNN 기사인데요. 굶주림과 빚에 쪼들린 한 가장이 9살 된 자기 딸을 50대 남성에게 신부로 비극적이네요. 수백만 네.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라는 네.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사였습니다. 예. 올해 국제 정세 두 번째 큰 흐름 볼까요? 코로나19 장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초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속도가 늦어졌고 네. 그러다가 한 달 전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네. 발생하면서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9월에 440만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재택근무 또는 디지털 산업으로 직종을 옮겼다라고 네. 분석되는 것이죠. 예. 이 얘기는 이제 코로나 체제가 경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경제 체제가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물 경제로 넘어가면요. 예.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중에 돈은 들어왔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구인난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예. 이제 원자재 난까지 겹치면서 물류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각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각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좀 걷어들이기 시작했는데 네. 또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코로나는 있죠. 아직도 안 끝났고 예. 그래서 내년 세계 경제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1년에도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고 어떤 인물을 들었거든요. 꼽겠습니까? 네. 제가
그 3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3명이요. 예.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그 기관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첫 보여주십시오.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예. 네. 사실은 미국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사실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뭐 들썩들썩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언행이 튀고 네. 좀 캐릭터가 강하니까 더 뉴스가 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2021년에 인류의 트렌드에 가장 잘 간파하고 거기에 선도해가는 사람이다라고 네.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는 기후 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되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절감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그렇죠. 그 CEO 일론 머스크 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자 이제 지구가 이 상태로 될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본능적으로 돌파구로 찾은 것이 우주입니다. 네. 우주 개발인데 우주 개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 머스크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네, 두 번째는 BTS. 우리가 이제 국뽕이라서 예. BTS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뉴스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 주목할 올해의 뉴스다. 네.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뉴스다라고 봅니다. 네. 그 아이콘이 이제 BTS고 여기 예. 이제 오징어 게임, 윤여정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영화, 드라마,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 이제 K컬처가 미국 문화의 중심이다. 마치 화산이 끓어오르다가 폭발한 것 같다. 네.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미국 뉴욕 타임즈가 예. LA 문화의 여왕이다라고 부른 미국 패션계 거물인 에바 차우라는 네. 사람이 예. 최근에 한 말입니다. 네. 이 대세를 잃었고 내년엔 아마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BTS 사실 보면 국위선양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이제 한국만의 BTS가 아니라 네, 세계 전 세계 BTS다. BTS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난민을 꼽았습니다. 네. 난민, 이주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올해는 난민 비극의 해였습니다. 네. 지난달에 영불해협에서 고무보트가 뒤집히면서 난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또 지난 올해 이달 초에는 멕시코에서 짐짝처럼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그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또 중미 난민 수십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또 지난 15일에는 말레이시아 바다에서 또 보트가 뒤집히면서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제일 많이 건너든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그렇죠. 지중해가 이렇게 그 중동, 아프리카, 유럽 가운데 끼어 있는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려고 주로 유럽으로 향하니까요. 예, 이 건너는 건데 여기서 올해만 2,500명이 익사했습니다. 집계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이 난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촌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전, 기아, 폭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렇죠. 네. 떠나겠습니까? 예. 국제 엠네스티가 집계한 그 전 세계 난민 숫자가요 2,500만 명. 그리고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한 사람만 190만 명이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까? 난민들 기억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난민 얘기하면서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지난 2월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예. 했고 그 이후에 1,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성탄절에 이제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여성이 포함된 민간인 30명이 불에 탄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시민군은 정부군 소행이다라고 지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사흘 남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지구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국제뉴스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결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일 영하권을 유지하며 꽤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덜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세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